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의 이승만 박사의 외교,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이 설명을요. 앞에 서론계에 해당합니다만은 이 페이퍼에 자세히 썼습니다만은 이승만 대미 외교를 왜 분석할 필요가 있느냐? 그 방법론은 뭐겠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승만 박사의 대미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세 번째는 이승만 박사의 7대 외교 업적이 뭐겠느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냥 제가 선정한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승만 박사의 자주 외교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는 우리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냐 이런 순서로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자주 외교 사례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안점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외교한 것,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직전의 외교, 그 이전에 이 양반이 젊은 시절에 말하자면 하나의 그 독립운동의 방편으로서의 외교 하는 그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이 과거에는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다 이런 가정 아래 했는데 그것이 요새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특히 그 동서냉전이 끝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왜 개인에 대해서 해야 하는가 하니까 그건 특히 그 외교 정책의 잘잘못을 시비할 때, 그 공과를 평가할 때, 그냥 불임뭉실이로 어느 행정부 때 무슨 외교 정책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작용했냐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필요한 것이 말하자면은 개인 차원의 분석. 지금까지는 이제 외교 정책을 분석할 때 국제 차원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정책 결정자 개인으로 하고, 혹은 조직들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국내 내정 혹은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별의별 방법으로 폄하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분들 대개가 국제정치라는 요인을 되게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외교라는 건 국제정치 아닙니까? 국제정치 속에서의 외교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 대한 전제 없이 외교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외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체는 이제 사람, 특히 외교 이 정책 결정자에게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 그 세계관을 가지기까지는 어떻게 그 사람이 교육받고 자라났느냐, 또 그 환경이 뭐냐, 그 환경 중에서 국가적인 환경도 있을 거고 외교적인 환경, 대외 환경이 여러 가지 있겠죠 등등. 또 그런 세계관을 가질 때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박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이 아주 불효불급에 불효불굴,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이 양반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쳤을 텐데도 이분이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타입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승만 박사는 연료한 대통령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양반의 젊을 때를 보면은 이분 혁명가예요. 이 옥에서 탈옥도 하고, 또 탈옥 같은 동지는 이 사형까지 당했죠. 이런 열렬한 그거, 그리고 독립협회 때는 아주 말하자면은
젊은 혈기 왕성한 젊은 회원이고 했었죠. 이런 등등의 성격 이걸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외교 정책을 말할 때 혹은 그 국제 정치를 말할 때 우리 보는 눈을 그중에 하나 소위 구성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쓰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소위 콘스트럭티비즘 이런 이 입장에서 이건 원래가 이 건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한 이론이 새로 나와가지고 뭐냐 하면은 과거의 이론은 국가가 외교 정책을 하는 데는 주어진 국제적인 여건 아래서 했다. 이게 전제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국제 정치에 국제 관계에 참여하는 국가나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그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승만 박사라는 분은 약소국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점이 대단히 그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정자,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수립하는 분한테 좋은 그 참고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그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주의 하면은 최신의 이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구성주의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구성주의가 왜 나오냐 하면은 서울은 이제 깁니다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일부 그 편협한 국사학자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외교 정책까지 그렇게 폄하하는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말하자면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보는 눈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른바 현실주의입니다. 그 현실주의란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왜 그러냐? 윌슨식 이상주의 때문에 결국은 세계 평화는 유지도 안 되고 2차 대전까지 일어났다. 윌슨 1차 대전 이후에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을 못했다. 미국이 불필요한 고립주의 노선에 빠진다. 이래서 말하자면 외교는 현실이다.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상주의에 대한 반대서 나온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의 가장 강한 건 뭐냐? 모든 국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이론이죠. 그다음 거기 이제 신현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현실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세계 질서가 무정부 상태다. 왜냐하면 이 세계 중앙정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니고 국제 체제가 탓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신현실주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1970년대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나온 게 소위 자유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은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국제 정치가 그런 이 말하자면 이 뒷동산의 이 호랑이나 이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국제법도 있고 국제적인 규범도 있고 도의도 있고 여론도 있고 제도도 있는데 인간은 거기 협력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소위 자유주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80년대에 특히 그 대탕트가 될 때 나온 건데 세계에는 반드시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도 있고 혹은 NGO도 있고 이래가지고 협조적으로 하는 거다. 소위 일명 협조주의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4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시각을 가지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현실주의가 국제체제가 신현실주의 입장에서만 봤는데 왜 그러면은 공산권이 몰락해버리냐? 그건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역시 고르바초프라든가 소련의 지도층들이 말하자면은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소위 이제 구성주의라는 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입장에 볼 때 우리가 이승원 박사의 외교, 이승원 박사는 스스로가 세계 질서를 갖다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 또 스스로가 그 당시로 봐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 거의 전쟁과는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승원 박사는 확고한 방공, 지금도 방공 그러면요 일부 지식인들은요 에이 방공 그 사람은 그 아주 수고꼴통 아니냐고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동서냉전에 대한 시각 또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지식인만이 아니고 미국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은 냉전주의가 돼가지고 냉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과거에 80년대, 70년대 잣대로 지금도 말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 체제가 빨리 붕괴하는 게 빨리 나았지. 지금까지 계속됐으면은 그 기술적으로 뭐 해서 공작을 해가지고 대립이 완화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치하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걸 볼 때 말하자면은 이제는 냉전이라든가 방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